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기숙사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여기서는 긴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나 지방의한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설렘도 잠시,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4인 1실인 방이었지만 나는 운이 좋은 건지 첫 주에는 나 혼자였다. 나머지 3명은 아직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은 듯했다. 기숙사 생활의 첫날 밤, 피곤했던 터라 누워서 곧장 잠에 들었다. 한참을 자다가 문득 깨어보니 방 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문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왠지 모를 싸늘함이 목덜미에 스쳤다. 창문이 열렸나 싶어 일어나 확인했지만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수업을 듣고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에 들었다. 그런데 또다시 한밤중에 깨어났다. 이번엔 좀 더 명확했다. 누군가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고개를 돌렸으나 방 안은 나뿐이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심장이 콩닥거리며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결국 같은 층에 사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친구들은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알고 보니 이 기숙사는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던 곳이었다. 몇 년 전 어느 학생이 이곳에서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친구들 말로는 그 학생이 방황하는 영혼이 되어 기숙사 복도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떠도는 소문인 줄 알았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들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 후로도 여러 일들이 이어졌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든 뒤에서 숨소리를 내는 것 같았고 가끔씩은 혼자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기도 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나는 결국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선배는 예전 이곳에 있었던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몇 가지 구술해 주었다. 방 구석에 소금을 뿌리고 창문에 부적을 붙였다. 그렇게 며칠을 견디던 어느 날 밤 난생 처음으로 명확한 기척을 느꼈다. 미세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 내 침대 곁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눈을 뜨자 일순간 공포에 질렸다. 검은 형체가 내 곁에서 숨쉬고 있었다.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눈을 꼭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둘러 짐을 싸고 기숙사를 나왔다. 그 일 이후로는 친구 집에서 지내며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기숙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나처럼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들 몇몇이 또 있었다고 했다.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돌고 있었고 기숙사는 여전히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 밤 어쩌면 그 학생의 영혼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기숙사는 여전히 그들만의 이야기를 새기며 잔잔한 소리로 전해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정수진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수진은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은 평화롭고 한적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을의 중앙에 있는 오래된 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이었다. 주민들은 그 집을 흉가라고 불렀고 밤에는 절대 그 주변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집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던 수진은 호기심이 많았다. 귀신이 나온다느니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수진은 오래된 집에서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방학 중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용기를 얻은 수진은 그날 밤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간, 수진과 그녀의 친구 2명은 플래시라이트와 카메라를 들고 폐가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오래된 문짝이 삐걱거리며 열려있었다. 바람이라도 부는 듯 문이 스르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도 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공기에는 이상한 냄새가 스며있었다. 그들은 조금씩 긴장해갔지만 도전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집 안은 몇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가장 큰 방에는 무너진 벽난로와 오래된 소파가 있었다. 수지는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손전등 불빛이 벽난로 안쪽을 비출 때 그녀는 거미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소파 뒤에서 훅 하고 바람이 불어오며 수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는 그곳엔 오직 창문만이 바깥바람을 막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폐가 안을 더 깊숙이 탐험하기로 했다. 옅고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고 그 방의 문은 잠겨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힘을 주어 문을 밀어젖히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고 플래시라이트가 닿는 곳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였다. 초상화 속 인물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여자였는데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할 정도로 비틀어져 있었다. 수지는 그 초상화에 끌려가듯 가까이 다가갔고 그 순간 다른 친구가 뒤에서 비명을 질렀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자 아무것도 없었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뒤에서 무언가가 날 붙잡았다고 떨며 말했다.
다시 초상화를 쳐다본 수지는 그 인물 은근히 자신들을 쫓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찬바람이 방안을 훑고 지나갔고 문은 갑자기 쾅 하고 닫혔다. 초상화를 쳐다보던 수지는 처음으로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친구들을 끌어당기며 방을 빠져나왔다. 폐가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온 후 수지는 매일 밤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에서는 항상 그 폐가의 초상화가 나타났고 그 인물은 수진을 향해 손을 내밀며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녀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초조함이 쌓였다. 며칠 후 수진은 꿈에서 반복적으로 본 그 초상화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옛날 신문과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랜 수세 끝에 그녀는 그 집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 하나를 발견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 살던 한 여인이 혼자 남겨진 채 자살을 했다는 기록이었다. 이상하게도 여인의 모습은 초상화 속 인물과 완벽히 일치했다. 수지는 알 수 없는 책임감에 휩싸여 다시 그 집을 찾아가야만 했다. 이번에는 홀로 용기를 내어 폐가로 향했다. 도착한 폐가는 전과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수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다시 그 초상화를 마주하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초상화 앞에 서서 작별을 고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그날 밤 꿈속에서 여인은 처음으로 웃으며 사라졌다. 이후 수지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다. 그 집은 시간이 흐른 후 철거되어 더 이상 마을의 공포가 아닌 과거의 이야기로 남았다. 그러나 수진에게 그 여인은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씩 그 여인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여름밤 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 번호가 낯설었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금속성의 톤이 섞인 듯한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였다. 당신을 보고 있다. 그의 일그러진 목소리는 마치 거리 멀리서 들려오는 오래된 라디오의 소리처럼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내 심장은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 대신 당신의 집 앞에 있다. 는 섬뜩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오싹함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른 창문으로 뛰어가 커튼 사이로 살펴보았지만 길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냥 장난 전화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질 않았다. 그날 밤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비슷한 전화 때문에 나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최근 이 지역에서 보고된 몇 가지 유사한 사건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년의 형사는 나를 진정시키며 집 주변을 순찰하고 밤새 안전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끝없이 길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잠시 잠을 청하려 할 때마다 그 전화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잠들 수 없었고 결국 새벽이 다 돼서야 잠깐 졸게 되었다. 그런데 꿈속에서조차 그 남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꿈속에서는 그가 내 방 창문 밖에 서 있었고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에서 날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심장은 폭발할 듯 뛰고 있었다.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걷었다. 아침 해가 밝았고 길거리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젯밤 일은 그냥 악몽이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그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더니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 그 당신의 심장은 멈춘 듯했고 손끝까지 차가운 한기가 몰려왔다. 나는 그 편지를 들고 즉시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사이버팀과 함께 가능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자를 찾는 데에는 애를 먹는 듯했다. 경찰은 나에게 안전장치를 더욱 확실히 하고 집을 비울 때도 항상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극도의 경계 상태로 지내야 했다. 혹시라도 나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길에서 자꾸 뒤를 힐끗거렸고 낯선 소리가 들릴 때마다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나를 위로하며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기치 못한 공포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불안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여전히 변조된 그 목소리가 하하 안심했니? 이번엔 정말로 찾아갈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더 머물 수 없었고 친구 집에 잠시 머무르기로 했다. 그저 친구 집으로 피신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문을 닫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순간적으로 치솟는 공포에 나는 얼어붙었고 친구를 깨워 확인하러 갔다. 다행히도 별일은 없었지만 내 마음은 이전과 다름없이 그 남자의 말에 지배당해 있었다. 일주일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번호가 추적되어 한 폐가에서 여러 대의 전화와 통신 장비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곳에선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있었다.
범인은 결국 붙잡히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라졌던 몇 가지 비슷한 사건들도 함께 종료된 것을 보고 어떤 이유로 범인이 더는 활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때의 그 사건을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평소대로의 생활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가끔 깊은 밤이면 그때의 그 목소리가 여전히 머릿속을 겹친다. 내게 스스로의 안전을 더욱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마치 인생의 백그라운드 음악처럼